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제가 이 찍는 데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지금 몸에 좀 많이 나요. 제 집이 지금 서양이라 이 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궈진 상태인데 오늘 저녁에도 29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에어컨 그 폴터블 에어 컨디셔너를 사려고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전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여름도 정말 죽어야 되나 막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일단은 뭐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가지고 폴터블 에어 컨디셔너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방송을 찍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근데 어제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오늘 찍으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렌트비 무서운 상승세, 세입자 시름 커진다. 전국 15개 도시 렌트비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주거 부담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밴쿠버 임대료 부동의 1위. 네, 우리 밴쿠버 네, 자부심. 네, 밴쿠버는 역시 1등을 했습니다. 원베드룸에 2,600달러라고 합니다. 2,600달러면 정말 저거를 어떻게 내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전문적인 잡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로이어나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월급이 좀 되게 셀 텐데, 그런 분들이나 저런 거 좀 낼 수 있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좀 많아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외에는 만약에 대부분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독립 이민을 했거든요. 잡을 잡고 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잡을 잡고, 그래서 독립 이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민자로서 적당한 잡을 잡아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면서 저 돈은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민을 처음 와서 좀 괜찮은 집에 살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꼭 뭐 원룸이 아니더라도, 꼭 밴쿠버가 아니더라도 그 좀 물러나서 뭐 호키틀라면 썰이라든지 랭리라든지, 근데 거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서 2,000불 막 넘어가죠. 쉽게 넘어갑니다. 2,500불 막 넘어가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산다면, 그 이민하기 전에 정말 벌써 1년 정도 이렇게 뭐 이민하다고 준비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잖아요. 가족이 또 이민 와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민 왔는데, 또 해외에 왔는데도 얼마나 또 프리하고 좀 좋습니까? 나이스하고, 그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좀 여행도 한두 번 가야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행도 한두 번 가고 그러면은 1억 그냥 훅 날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렌트 비료만 벌써 1년에 거의 3만 불 가까이 나가고, 숨만 쉬어도 숨만 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것도 밥 사 먹어야 되죠. 뭐 주로 외식도 잘 안 하고, 그죠? 막 그냥 식료품만 해도 몇만 불 나가요. 거기서 또 뭐 여행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 1억은 정말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크보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이 렌트비가 작년 대비 18.2%가 올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2,600불.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무려 2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0달러. 아니, 너무 차이가 큰데요. 원베드룸이랑 투베드룸이 여기서만 1,200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에서 두 번째 비싼 토론토 같은 경우도 20% 이상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베드룸은 2,400달러, 투베드룸은 3,090달러. 훨씬 인간적이네요, 그래도 토론토가. 근데 토론토도 뭐 지역이 넓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변화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원베드룸이 14.1%가 상승해서 2,350달러. 자,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3,000달러로 작년보다 15.8%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너무 비싸네요. 그죠? 자, 캘거리 같은 경우도, 네, 캘거리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콘도를 이제 매도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장 빠른 속도.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상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올랐는데, 렌트비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대요. 렌트비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그 캐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캘거리 좀 많이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아직 집을 사지 않고 렌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캘거리 원베드룸 렌트 전년 대비 42.3%가 올랐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투베드룸도 32.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고, 자, 모기지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사고 싶죠. 그죠?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은데 매수에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수요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프리세일 시장에 정말 순간적으로 확 몰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세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돈이 뭐 20%나 10% 필요 없고 5%면 일단 계약을 하고, 또
뭐 몇 달 이에 있다가 5%도 마련도 계약하고 6개월 있다가 또 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돈을 좀 마련을 하면 되잖아요. 당장 큰 돈이 확 나가는 게 아니니까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일단 집을 사는 그런 안정성이 생기고 몇 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긴 하지만 모기지 이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렌트 시장, 그 프리세일 시장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 시의회에서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드디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이미 BC주에서 이미 통과를 했죠. 그래서 하우스 하나 부지에다가 이제 폴플렉스를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가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황은 이제 코너 유닛에 있는, 코너 지역에 있는 하우스를 사면 통로를 내기가 너무 편하고, 근데 안 그래도 중간에 있는 집을 사도 그러면 통로를 일단 한쪽으로 내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한쪽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통로를 내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허용을 하는 그건 이런 거죠.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죠. 토론토나 밴쿠버나. 그래서 아파트나 콘도 등 고층 건물과는 달리 3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어서 주거난을 해소해야 된다. 결국 주거난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걸 허용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 코너에 있는 그냥 일반 주택, 코너에 있는 주택 가격이 꽤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설 업체들이 그런 지역 잘 사가지고 폴플렉스를 넣어버리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임대형 신축 주택에 전념하기 보다는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다세대 입주용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임대용을 이서는 사람들이 얘기한 임대용 신축 주택, 임대용 아무리 많이 줘봤자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저게 5년 10년 지나가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 좀 슬럼화돼요. 사실은 슬럼화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거를 갖고 싶은 그 본능에 반대하기 때문에 임대를 많이 줘봤자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임대를 아무리 많이 준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임대를 엄청나게 공급했지만 정말 극소수의 그냥 시장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가격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년, 30년씩 폭락 없이 그냥 상승하는 게 결국은 자유경쟁을 막다 보니까 개인 소유에 주택할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수요가 쏠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당연히 주택 건설 업체들이 이걸로 돈을 벌겠죠. 근데 돈을 벌게 해줘야 저렇게 많이 짓고 주택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협상이 지금 난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인데요. 공화당일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면담을 했는데 당연히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우리도 많이 봤지만 미국 정부가 옛날에도 한번 디폴트 하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큰 문제가 없이 돌아와서 했는데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정말 많은 문제들, 금융권의 위기, 그리고 또 경제 하락을 좀 앞두고 있고 지금 이자는 워낙 비싸고 그죠? 그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네. 그리고 특히나 또 그 지방은행에 많이 연관돼 있는 그 상업 부동산들은 지금 뭐 폭탄이 터지네 마네 막 이런 와중에 미국 주정부까지 이제 지금 디폴트가 나면 트리거가 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안 해준다라고 계속 지금 으름장을 놓으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 으름장 놓는 이유는 당연히 서로 간에 딜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근데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저렇게 하다 분명히 또 되긴 될 거다.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존심국인 일본, 기세등등한 중국. 이제 우리가 세계 1위. 저는 이게 말이 뭔 소리야. 보니까 세상에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분야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 수출 1위를 중국이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중국 차가 어디 있지?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뭐 폴리스터라 그러나 그 중국 전기차였는데 보니까 이게 어디 거지 상표는 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이랑 중국에 합작한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중국 차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지금 수출되고 팔리고 있고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꼭 중국 차냐 아니냐 그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중국의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뭐 만약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도 중국 차는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뭐 전기차에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좀 재밌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얘기하기를 전기차가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교환, 배터리 충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 나가 충전할 때는 뭐 최소한 20분, 30분 정도 걸려 급속 충전을 해도 막 시간이 좀 그래도 뭐 주유는 아무래도 그게 막 1, 2분이면 끝나는 건데 그 아무래도 10분,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장기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동차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가면은 배터리를 그냥 바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딱 그 자리가 라인에 하면 딱 내면 기계들이 그 밑에 있는 전기를 빼고 배터리죠.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를 딱 채워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5분도 안 걸,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시간을 확 줄여준 거죠. 스트레스를 덜 받게. 중국은 굉장히 그 사회 인프라나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원히 쟤네가 그 석유를 소비하고 살기엔 석탄을 쓰고 살기에는 이게 너무 좀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전기 시대를 맞이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발달했고 전기차도 뭐 아무래도 그런 마감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메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 기술, 뭐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이 엔진이 아니라 이제 모터죠. 이런 기술이 주된 건데 아마 굉장히 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랑 더욱더 밀착 관계가 돼서 이제 136년 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권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청나라 거였어요, 사실은. 역사를 전공해서 옛날 잘 알았는데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세계 열강이 막 쳐들어가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협상을 점점 전쟁을 안 했어요. 전쟁을 피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점자 이제 연해주 쪽에 이제 그 자치권을 넘겼고 나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 얘 이름은 다른데 이름을 거기를 이제 러시아에 넘겨줬죠. 근데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못 쓰니까 이제 내륙 지방에 물건을 옮기려면 예를 뭐 청진항이나 뭐 베이징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기차를 타고 멀리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북한에 나진항인가요? 거기를 썼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거기를 경제 제재를 하면서 못 쓰게 만드니까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움직였는데 이제 쓰게 되면서 돈을 이제 많이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가 지금 점점 밀착 관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점점 더 많은 이제 싸우는 거죠. 미국을 중심하는 세력들, 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하는 세계는 지금 더 나뉘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계속 중국이 어떤 굉장히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1, 2년 내에 미국 내에서는 아마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 낌새가 보이긴 보였어요. 지금 그 미국이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레이 달리고 한 얘기죠. 레이 달려도 미국이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중국과 전쟁이 분명히 붙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얘기하는 좀 경제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주택 경기 바닥론 공급이 풀리나 캐나다 평균 집값 석 달 새 10만 불, 무려 1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요. 거래량은 늘었지만 공급은 여전히 20년 내 최저다.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집값을 지금 밀어 올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 석 달 상승세가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 2월, 3월, 4월 지금 지속이 됐죠. 그래서 경기가 주택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 보고하기를 실제로 평균 집값 이제 BC주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1월보다 무려 13만 5천 달러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시장은 이제 광역 토론토와 그리고 BC주 로울 메일랜드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 토론토시랑 그러니까 메트로 밴쿠버 정도가 이제 가격이 오른 거고 근데
그 외의 주택,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14만 4천 달러 이상 줄어든 57만 2천 달러 집계됐다. 그러니까 평균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토론토와 BC주만 밴쿠버 지역만 올랐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격은 오르지만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완전히 오르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잘 되는 지역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뉴스 제가 가끔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좀 잘 나가는 지역만 조금 오른다 뭐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불이 이제 다 퍼져 나갈 건지 아니면 이게 좋아하는 지역만 선호하는 지역만 좀 오르고 말 건지는 아직은 또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이걸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근데 저처럼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4월 주택 판매량은 지난 2월과 3월 달에 소폭 연속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근데 물론 작년에 비하면 여전히 뭐 거의 19.5%, 20%나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월 달까지 거의 이제 미친 시장에다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근데 매물 대비 거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평균 재고량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밑돌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재고량이 여전히 좀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수요는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을 자연스럽게 지금 밀어 올리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4월을 기점으로는 어쨌든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REA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도 이제는 5월 데이터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추세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강제 퇴거율 전국 1위는 BC주. 자, 원인은 뭘까? 이 세입자를 이제 강제 퇴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서 강제 퇴거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BC 세입자들은 치솟는 월세와 자, 강제 퇴거를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약간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퇴거를 당하는 이유가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 세입자가 돈을 잘 안 냈나? 세입자가 진상인가? 세입자가 문제를 많이 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강제 퇴거를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강제 퇴거의 85%는 본인 잘못이 아닌 부동산 매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철거 혹은 개조도 뭐 작은 개조는 아니고요. 대대적인 개조여야 됩니다. 이건 저도 몇 퍼센트가 개조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비과실 퇴거, no fault eviction이 85%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뭐 66%, 65%를 기록한 대서양주나 온타리오주에 비해서도 무려 25%나 높다고 합니다. 결국은 강제 퇴교율은 대부분 비과실 퇴거. 결국 대부분 저도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혹은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25%.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저도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 됐었어요. 이사 오기 직전이라 상황이 조금 이제 대충 맞아서 서로 간에 큰 문제 없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BC주는 물가도 비싼데 이 강제 퇴교율이 다른 주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같이 산다고 합니다. 참 BC주는 여러모로 살기 쉽지는 않은 주네요. 그죠? 자, 한인 수요가 높은 유아교사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BC주 EC 프로그램 수강 정원 50% 확대. 전문인재 양성으로 인력난 구인난 대비. 사람이 점점 밀려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어린이 유아교육이 지금 사람이 굉장히 모자르죠.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유아교육으로 이제 이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이 쉽지는 않죠. 그죠? 보십시오. 여기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천사 날개도 쓰고 있네요. 근데 천사 같지 않은 하루 종일 난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데 이런 직종이 이런 직종이 쉽게 말해서 쉽지 않다라고 딱 판정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월급이 세냐 안 세냐도 중요하지만 그 직종에 백인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백인들이 없다. 네, 그 일은 힘든 직종입니다. 저도 그 유아교육과 대부분 백인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무래도 아시아계들이 많이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일하는 직종인 LPN도 백인들이 없습니다. 예,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몇 명 외에는 정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이 좀 아무래도 좀 덜티하고 그 디피컬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은 물론 RN으로 가면 RN하고 LPN 차이 아시죠? RN들이 4년제 나온 분들인데 RN으로 가면 백인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LPN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백인들이 실종돼 있어요. 그만큼 일이 좀 어렵고 뭐 더럽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월급이 그만큼 안 따라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나다 물가 안정세, 주춤, 경제 위기 고조. 4월 물가 상승세가 반전이 됐다고 합니다.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4월 물가가 3월 달에 비해서 4.4%,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4.3%였는데 그죠? 0.1%가 물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게 지금 멈춘 상태인 거죠. 에너지 가격은 높고 그리고 월세는 높고 여러 가지 문제상 지금 이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잡히면 또 올릴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막판에 기사에 나오는데 대경제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대경제 위기가 바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디폴트입니다. 옐런이 또 다시 경고를 했어요. 미국 디폴트 시 대공황급 침체가 온다. 저도 미국이 예전에 디폴트 한번 했었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옐런이 경고한 건 이겁니다. 지난 미국이 수년간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그 전으로 완전히 되돌릴 것 같다. 자,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하는 6천만 명,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이 사람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는 즉각적인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경계 침체로 이어질 것 같고 그 연방 공무원들이죠. 항공교통관제, 국경보안, 국방 관련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런 근로자들에게 월급 지급이 어려워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패닉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고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될 시에는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 거의 1000만 개. 미국이라 역시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6천만 명이 사회보장 제도 의존하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무원들, 일자리가 최대 거의 1000만 개 가까운 830만 개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현실화됐을 때는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의회는 가능한 빠르게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양 당이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뭐 될지 안 될지 공화당에서 쉽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큰 경제 공황이 올 거면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뭐 경제 뉴스들 또 부동산 뉴스들 우리가 참 한칠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택시장도 지금 반등을 넘어서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NAHB 그 웰스 파고 하우징 마켓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전미택 연합 이런 데하고 그 웰스 파고가 같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가 이제 중간에 보이시잖아요. 이 그래프가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그 빌더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데 그들의 이제 자신감, 컨피던스가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뭐 올라갈 거다, 아니면 좀 하락할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빌더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집을 지었을 때 팔릴까 안 팔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주소가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30일, 쉽게 말해서 50이 넘으면 이제 자신감이 이제 충만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할 거다. 6개월 이내로 상승할 거다. 이런 기조가 6개월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31을 기록해서 야 완전히 부동산 침체가 올 거다 했는데 미국 부동산도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연속해서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50이 결국 넘었어요. 2023년 5월달 마지막 조사가 결국 50을 넘음으로써 미국 빌더들이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부동산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그런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입장이었었는데 실제로 수치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캐나다도 2월, 3월, 4월까지 확실한 반등을 이뤄냈잖아요. 빌더들의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또 미국 실업자 수당도 부정수급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어요. 오늘 주식시장이 또 날아가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2만 여 건이 뚝 떨어짐으로써 그동안 허수로 그 실업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실업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아직도 뜨거운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연은 총재는 6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하지 않을 것 같아. 원래는 6월 달쯤에는 중단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했는데 또 한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뜨거워. 생각보다 물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돼야 될 걸, 한두 번 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양쪽에서 싸웠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업수당 청구도 지금 굉장히 적어졌고 생각보다 경기는 뜨겁고 하우징 마켓도 뜨겁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끝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프라이스도 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도 문제고 가스 앤 오일도 문제고 하우징 마켓도 문제고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이 캐나다, 미국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올려서 어쨌든 경기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꾀하겠죠. 근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 생각보다 나중에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엔 그렇게 보입니다. 임대 수요 부족. 캐나다 뉴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다뤘죠. 자, 임대료 인상 부채질. 자,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공실이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면 사실은 세입자가 있다가 나가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달씩 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2%가 잡히는 거면 사실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실은 거의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여전히 비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나중에 경집처럼 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수요층들, 그리고 이민자들은 사실상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또 택해야 되는 분들, 또 밀려오는 또 이민자들, 여러 가지 수요가 겹쳐서 여전히 아파트 공실은 2% 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아까 미국 설명해 드렸잖아요.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다시 불붙었다.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캐나다 노동 시장도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이 든 게 제가 계속 다른 연봉들은 다 월급 샐러리 다 오르는데 시급 다 올랐는데 왜 널스들만 안 오르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저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러면 정말 이 물가가 원래 이 물가의 끝판왕은 임금이라 그랬는데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기가 또 쉽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월급이 또 오른 사람들이 지금 떨어진 집값을 또 들어간다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 다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좀 정말 더 뜨거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 말 믿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네, 중국은 요번에 불에 타 죽을 것, 미국에 대한 얘기죠.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에 모여서 함께 세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요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중심으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중국이 화가 나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모아서 세력 과시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 수호에 선봉에 있다.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 중앙아시아 4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 4개, 5개 나라는요, 옛날 구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불안을 느꼈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철도와 가스관 확장, 그리고 가스 앤 오일, 이런 파이프라인이 전 나라에 있거든요. 제가 지도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가스나 오일이 생산이 되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돼 있거나 지금 건설 중이거나 예정이 돼 있거나, 근데 완전히 연결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제 미국 CIA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다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내전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났든지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트럼프 때는 이게 확실하게 작업이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바이든 때는 좀 느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 아마 끝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가스는 오일에 지금 인구가 워낙 많다고, 지금 이제 전 세계 1등을 그 인도한테 뺏겼다고는 하지만, 근데 여전히 지금 세계 2위 강국이잖아요. 인구 강국, 지금 세계 어떤 공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가스는 오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나라들이 협력을 하고 싶은지 혹은 속마음 어떤지만 미국이 작업을 쳐놔서 이게 멈춰 있었는데 요걸 이제 다시 확장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결되고 확장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도 중국의 영향력이나 중국의 힘이 지금 더 커지는 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이 이걸 놔둘까,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경제 뉴스랑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놀라서 좀 뽑아온 뉴스, 며칠 지난 뉴스인데, 자, 아르헨티나가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무려 97%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나라는 가면은 일단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도 97%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년만 넣어놔도 돈이 2배로 부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100% 넘으니까 어쨌든 손해를 보긴 보지만 상상하기 힘들죠. 그죠? 아마 은행 금리는 일반 금리가 97%면 은행 금리는 100%가 넘을 그죠? 모기지도 100% 넘는 거 아닌가요? 좀 어떻게 살까 싶긴 한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집값은 미친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달러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 페소죠. 아르헨티나 페소 자체가 미친 듯이 널뛰어도 집값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저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집값은 이제 미국 달러에 이제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로 환산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런 나라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가. 그래서 보면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남미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분들이 내 걸 왜 보지? 한국 분들이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보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캐나다로 이민을 또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 캐나다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네, 이거 마지막 뉴스인데요. 세상에 저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밤새 차를 주차하는데 누가 칼로 옆을 다 긁어놓은 거예요.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세상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는데, 세상에 포코에 있는 딜러샵이 2곳에서 칼로 이렇게 중년 여성인데 차를 400대를 이렇게 긁어놨대요. 세상에 여기 보면 막 긁은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액만 지금 50만 불, 그 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 정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정신병인 것 같은데, 이 어떤 호르몬이 폭발하든지 그 우울증이 폭발하든지 그래서 자동차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도 또 일어난다고 하네요. 세상에 놀라워요.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롱 위크엔드잖아요. 월요일 날이 지금 빅토리아 데이인가요? 그 롱 위크엔드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시프트 워커고 이제 스케줄에 일하다 보니까 이 휴일인지 아닌지 별 감흥은 없어요. 사실은 스케줄 보고 일하는 날이구나 그럼 일하고, 아니구나 그럼 아니고,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있어서 간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어쨌든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즘 부동산 얘기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반등이 일어났다고 지금 며칠 전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해서, 네, 이거는 정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제목을 보면 제가 오늘 지금 밴쿠버 지역 지도를 지금 펴놓고 있죠. 제목을 보면 BC주에 세 곳 휴양지 중에 그 투자자들은 이곳을 주목해라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이런 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밴쿠버에 온 이후로 삶이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꿈도 사실은 못 꾸고 심신이 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 이런 데 어디지 한번 좀 궁금해져서 한번 봤다가 나름대로 재밌는 기사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세 곳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름도 되게 생소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좀 흥미로운 지역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는 벤필드라는 곳을 주목을 했고요. 여기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퍼시픽 림이 이제 좀 발전할 것 같다라는 곳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펜팅턴. 펜팅턴은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굉장히 확장 어떤 플랜이 지금 완성이 됐고, 그리고 사우스 오카나간 지역이 발전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콜드 스트림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까 사우스 오카나간이 발전할 것 같다 했는데 노스 오카나간이 또 발전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켈로나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붐이 있었어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제 동료들도 사실 켈로나로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인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몰려오면 또 그 노인 시설이 생기고 그러면 잡이 많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잡들이 많이 생기고 좀 웰페이드 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지급해주는 잡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래가 밝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 먼저는 벤필드라는 지역인데요. 벤필드라는 지역은 폴트 알보니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제 폴트 알보니가 누구야? 또 어디야 도대체? 얘기한 분들 계시죠? 저도 폴트 알보니 가본 적은 없지만 저기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저기가 싸게 집들이 폴플렉스 이런 집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싹 없어졌는데 저거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밴쿠버 아일랜드는 지역입니다.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밴쿠버 아일랜드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게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외곽 지역이에요.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작은 타운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가기조차 쉽지 않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페리 타고 일단은 나나이모로 가서 나나이모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반 3시간 반 운전을 좀 꼬불탕 길 운전해서 가면 나오는 지역인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부자들은 여기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인구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뭐 한 5억짜리 보면은 여기는 타운홈 이런 건 없고 다 싱글하우스들이잖아요. 싱글하우스들인데 한 뭐 미디엄 가격이 이제 5억 중반, 50만 불 중반이었는데 이게 거의 80만 불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비교를 해보면 요 지역하고 이제 토피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토피노도 완전 땅끝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은 휴양지 타운인데 여기에 비해서 20만 불 정도 싸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니까 폴트 알보니에서 가는 거리도 좀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죠? 여기도 휴양지고 여긴 대신 롱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뭐 많은 뭐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용하죠. 비슷한 조건인데 여기는 20만 불 싸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긴 있을 수도 있겠다. 버틸 수 있으면 라는 생각, 좀 가능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비치가 진짜 많아요. 보면은 뭐 키하 비치, 뭐 타팔토스 비치, 브래드 비치, 그리고 켈 비치. 이 사진을 제가 일일이 하면서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와 여기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가면은 우리 가족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요 비치에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나는 올 여름에 좀 지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관광지로 가도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통이 워낙 안 좋아서 여기는 작은 섬이 있잖아요. 작은 섬에도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섬은 아닌데 다리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니까 아마 렌트비는 좀 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호젓하게 보내고 싶다. 원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그 페이드 워커들, 이제 그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늘 시달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환자를 병원에 보냈는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병원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병원에서 왜 이런 문제들 네가 해결 못하고 왜 병원 보냈어? 라는 얘기 저는 한 통화 오면 이 매니저먼트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랬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들. 근데 결론은 뭐 잘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증명하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휴, 정말 이런 인간들 없는 곳에 좀 살고 싶다. 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셀러리맨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호젓한 곳에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벤필드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멀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자, 두 번째는 펜딩턴입니다. 펜딩턴은 캘로나에서 한 45분 정도 거리가 든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무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지금 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렌탈 공실률이 1.1%. 이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실이 아예 없다. 그냥 공실이 자연 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외에는 그냥 공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파퓰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펜딩턴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켈로나, 이게 잘 아시죠? 켈로나 많이 가시니까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40분 밑으로 가면 펜딩턴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켈로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카나간 지역이 켈로나가 인구 붐이 일어나고 건설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인시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은퇴 지역으로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펜딩턴도 그 수혜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 따라서 산 중턱에 있는 그나마 이제 평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펜딩턴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펜딩턴은요, 그 호수가 북쪽, 남쪽에 다 있어서 휴양 도시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노인 시설들이 보면은 또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노인 시설이 지어지면 일단 의사가 필요하고 RN들이 필요하고 LPN들이 필요하고 HCA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PT, OT, 부대 시설들, 또 음식을 또 서빙하는 사람들, 또 청소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오더를 받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시설 프랜차이저들이 이런 지역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길 한번 가볼까, 뭐 캘로나 이런 데 가서 좀 살아볼까 하는데 캘거리에서 또 외롭게 산 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외롭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래 대도시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도시 선택하게 됐었는데, 펜딩턴 두 번째로 픽한 그런 투자 지역, 어떻게 보면 좀 캘로나에 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되기도 했고, 그리고 렌털 유닛도 1.1%.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돌리면 보니까 작년에 뭐 평균 수익이 54,000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도시 지역은 에어비앤비 못 돌려서 그냥 줘도 2만 불에 3만 불 사이가 수익이 나는데, 물론 순수익은 아닙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를 돌리니까 5만 불 이상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펜딩턴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개발 붐이 일어나면 사람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BC주는 뭐 다 알다시피 캐나다는 지금 인구가 좀 더블로 지금 무난하게 늘 거라는 발표가 나왔고 실제로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캘로나랑 다르게 에어비앤비 같은 숄텀 렌털에 대한 리스트릭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타운이 작다 보니까 저런 제한들 없이 지금 열어두고 있으니까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지금 했고요. 세 번째 지역은 콜드스트림입니다. 저도 콜드스트림이 도대체 어디지 찾아보니까, 콜드스트림은 쉽게 말해서 캘로나에서 또 한 20분 30분 올라가면 베론 지역이 있거든요. 베론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데가 콜드스트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카나간 지역 중에 지금 캘로나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 붐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 호수를 따라서 남쪽 북쪽으로 이어질 거다. 근데 그 중에 수혜 지역은 베론인데 이제 그 지역보다도 좀 더 저평가 받은 이제 콜드스트림 지역이 아마 좀 더 투자하기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콜드스트림 지역은 베론보다도 저평가 받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집값도 좀 싸고,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제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뭐 에어비앤비 돌리기도 좋고, 그래서 콜드스트림이 세 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BC주에서는 정말 저평가된 지역은 사실상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특히나 밴쿠버나 밴쿠버 외곽 지역들, 여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뻔하게 일본 하이웨이 그리고 프레이저 하이웨이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집값이 싼 지역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저런 기자들이 찾은 지역이 켈로나가 붐이 일어났는데, 켈로나보다는 싼 펜딩턴과 베론 지역이 그래도 아직은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데 보면은 투자로서 가치는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필드 같은 지역도 굉장히 외곽이라 사실상 투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이후 지역이 또 비슷한 입지로 봤을 때 이런 토피노 지역보다는 확실히 지금 뭐 무려 2억 가까이 싼 지역이니까 투자자로서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투자하는 둘째치고 올여름에 이런 데 하나 가서 좀 조용히 좀 있고 싶다. 근데 조용한 데 가면 저는 좀 힐링을 하고 좋긴 할 텐데, 우리 아들들이 10대인 아들들이 정말 지겹다고 난리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좀 며칠이나 좀 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그냥 재미삼아 또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롱위크엔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롱위크엔드를 맞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도 볕했지만 이젠 한계, 파산 식당 수두룩하다. 자, 인플레이션, 인력난에 식당 절반이 이익을 못 내고 있고요. 그 식당협회에서는 CEBA라 그래서 저런 식당들이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돈을 지급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말까지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걸 못 갚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예전에는 저 돈 갚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파산하고 막 불법으로 받고 이런 거 안 받겠다는 것도 있었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또 다른 건가 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도 버텼는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면 저도 뭐 지금 비즈니스 운영을 안 하니까 보면은 어디는 되게 잘 된다는데 얘기도 듣고 어디는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빈익빈 부익부라 그래야 되나,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있고, 그죠? 그때 뭐 맛집은 소문 나가지고 배달도 많이 나가고, 안 되는 데는 또 그런 인력 비용들 그리고 또 배달 비용들 이런 걸로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파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저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 비즈니스 매물을 늘 이제 검색을 그냥 해보거든요. 저 뭐 할 것도 아니지만 늘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면은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스시집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 재료비가 너무 비싸져서 요즘은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에는 인플레이션, 그 인력난에 겹치면서 파산하는 외식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만 해도 흑자 운영 못하는 비즈니스가 불과 12%, 그러니까 무려 88%는 흑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식당이 확 늘어나서 이제는 파산 신청 건수가 11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식당은 35%, 그리고 가까스로 적자를 피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17%. 근데 이것도 문제네요. 그죠? 이 흑자가 나야 내가 가져갈 것도 가져가지만 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급 다 주고 남는 게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져갈 게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도 아니어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게는 또 계약이 돼 있을 테니까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CEBA 대출 상한이 2022년 말이었는데 이게 다시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만약 올해까지 갚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연 5%의 이자를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싸긴 해주는데, 이게 정말 가게를 운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기로에선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크겠죠. 저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더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당의 절반은 흑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인력난, 공급망 장애 겹치면서 대부분 업주 입장에서는 올해 말 안에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거 좀 연장해 달라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장도 연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식당이 지금 파산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잡두 마켓도 뜨겁고 지금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 3월 소비 판매액이 드디어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5년 만에 정말 말은 작년부터 정말 많이 많았었는데 이게 소매 판매액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안 온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달보다 1.4%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뭐 좋아할 일은 아닌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 확실한 신호가 또 한편에서는 나타났다. 지금 3월 휘발유 가격 변동이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190이었어요. 그죠? 많이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확 올렸습니다. 근데 대개 롱 위크엔드 때는 올리긴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어쨌든 뭐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오페크에서는 생산량 감소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또 알버타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오일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인 건지 아니면 뭐 딜리버리를 하는데 또 영향을 줘서 좀 올라갔다고 해서 이번에 또 190까지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그게 서비스 분야 소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 등이 줄면서 소매 업계의 어려움이 시작될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좀 경제가 어려우면 취미나 여가 활동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건 줄여서 뭐 우리 삶에 큰 타격은 없으니까 먹을 거나 이런 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막판까지는 버텨보는 건데 그건 줄일 수 없지만 어쨌든 취미 활동은 엄마 아빠 취미 활동은 좀 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소매 업계에도 좀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건 토론토 얘기인데요. 서민 주택난 해소가 실현된 것이 없다. 지금 서민 주택들 대규모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11군데를 토론토 지역은 11군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일이 많긴 한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끌어온 건 딴 게 아니고 밴쿠버 지역도 사실은 그런 서민주택들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분명히 기사 나오면 알 텐데 제대로 추진되는 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이익이 없으면 뭐 크게 나서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서민주택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장기 임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어 놓고도 뭐 별로 크게 남는 게 없는 거. 저런 건 되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방식을 하는데 입찰을 얼마 정도 해서 딱 했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르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도 건설 업체들도 모기지를 빌려야 되는데 모기지 이자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캐나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의 천국인 나라들도 저런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서민주택 짓기가 쉽지 않다. 그 짓고 나서도 관리가 또 쉽지 않다. 쓰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쓰지를 않는다. 막 쓰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몇 년 살다가 나갈 건데 뭐 그런 마인드가 뭐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 옛날부터 쓰면 막 정말 깽판 치자는 사람들이 들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에서 이 앞으로는 모기지 사망 부담금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변동은 이미 50%가 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막판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좀 갖고 왔거든요. 읽어보니까 중앙은행은 모기지 상환액의 증가가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 감당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다는 거. 근데 일부 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것. 이에 중앙은행은 연방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캐나다인이 모기지 금리 인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기지 완화할 수 있는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한 상태. 그러니까 모기지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내니까 이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할까 좀 저도
어쨌든 간에 원금을 갚진 않더라도 이자를 좀 낮춰주는 방향. 그러면 도대체 쓸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는 이거 뭐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완화만 돼도 숨 좀 쉬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옵션이 제한되는지 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옵션이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날씨가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롱 위크엔드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